네, 연말도 잘 보내야 되고 내년 준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스를 들어봤는데 연말도 그렇고 내년 연초도 그렇고 환율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방금 브리핑에서도 뭐 증시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네.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바로 환율이에요. 네. 근데 환율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높은 환율을 구가했던 원인 중에서 글로벌한 원인도 있고 국내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만 보면 글로벌리한 원인은 뭐 한미 금리 차이라든지 미국의 통화량이 우리보다도 적게 늘었는데 우리 M2가 더 많이 늘었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지금 냉정하게 보면 그런 어떤 글로벌리한 원인들은 방향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국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한단 말이에요. 금리 차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이제 어쨌거나 QT 종료하고 단기 국채 매입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는 유동성 확대 국면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M2 관련한 차이도 많이 좁혀진단 말이에요. 즉 글로벌리한 환경은 반대 포지션으로 일단 돌면서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됐어요. 네. 그런데도 지난주에 장중 1480을 두 번 정도 터치하면서 뚫었죠. 예. 계속 지금 좀 불안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순수히 국내적 요인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국내적 요인을 냉정하게 봤을 땐 뭐냐? 수급입니다. 단기 수급이에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현재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건드리는 요인들이 사실은 달러 환율에 지금은 네. 가장 중요한 결정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축소하고 이제 정확하게 찍고 나니까 당국의 대책이 이제 좀 명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뭐 전시, 뭐 국제적인 사변, 뭐 계엄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실은 여는데, 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금통위가 열렸고요. 그 이전에 청와대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이어서 이제 기재부까지도 나서면서 지금 연말 환율 관리에 총동원되는 당국의 총동원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 있었던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적 요인으로 한정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일단 명확하게 아마 읽히실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것들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를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 외화 지준 그러니까 외화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이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외환 많이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부담금 내라고 했던 거 면제해 줄 테니까 환 많이 가지고 들어와라는 네. 뜻이고 외화 예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준율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한국은행으로 다시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은 가지고 와라고만 하고 사실은 이자를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 가지고 와. 그럼 이자 줄게. 준다고, 예. 라고 해서 달러 관련한 수급을 원활히 하는 대책을 지금 의결했단 말이에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제 7대 기업들을 쭉 면담하면서 네. 지금 기업들이 해외에서 환전하지 않고 대기 중인 수요라든지 또 무역 관련해서 원래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내고 물량으로 쌓아놓고 대기 중인 수요들을 좀 적절하게 시장에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시장에 과연 환율이 잡힐 것인가가 문제인데 왜 지금 특히 이 연말 종가 관리가 신경을 많이 쓰느냐, 당국이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연말 특히 12월 30일 종가가 확정되면 그 종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확정돼요. 예. 예를 들어 국가 채무가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은행들도 역시 이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러 채무 관련한 종가가 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달러 관련해서 1,300원에 예를 들어서 빌려왔는데 아직 갚을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500원으로 종가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200원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갚아야 될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장부상. 예. 아직 갚을 기간은 안 됐더라도 그럼 그 올라간 것만큼 추가적으로 은행은 다시 BIS 비율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 유동성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업, 은행 등등등이 연말 종가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국가 채무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도에 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대외 순채무 관련해서도 영향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 한은 청와대가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해서
총동원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놓고 시장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전망을 보면은 하단을 1,450선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다수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요. 물론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450선에서 1,500선이 가장 뭐랄까 합리적인 다수 전망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러 환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국내에서 전문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구외환은행이죠. 이제 하나죠. 예. 하나에서 엊그제 이제 나온 리포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인데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점이라고 본다. 예. 그래서 1,380원대 진입도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 WGBI가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 자금이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거꾸로 이제 하방 압력을 갖고 온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마 정부와의 어떤 그 정책적 호흡을 맞추면서 환전에 좀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을 고점으로 찍고 점점점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연말 이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이 환율 문제가 정부 당국의 이 총력 대응을 통해서 잡힐 수 있는 줄에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론가님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의 빚 부담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거의 뭐 탑을 찍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네, 뭐 볼까요? IMF라든지 국제 경제 기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해당 국가의 재정 문제입니다. 네. 국가 부채, 뭐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인데요. IMF가 또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맞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각종 연금,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등등등을 그냥 순증을 하지 않더라도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경성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경성 예산. 예, 정부가 깎을 수가 없어요. 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다.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저절로 두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는 그런 성격이 바뀌는 그런 국면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특히 내년에 사실은 한 60조 정도의 벌써 세입과 세출 불균형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적어도 100조 이상의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 200조 이상의 내년에 순증.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 채무 관련해서 걱정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국가 채무의 양보다는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거든요. 속도가요? IMF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 스스로 예정한 중장기 국가 채무 이 조정에 관한 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10년 단위 계획, 20년 단위, 30년 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들에 따라서 이미 예측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증가율보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2배 이상 시계율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과 속도가 동시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 채무에 관한 경고는 일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한때 그래도 잠재 성장률도 거의 뭐 3 이상 나왔었고요. 실제 경제 성장률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0%대로 추락했다라는 게 우리가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요한 설비 투자가 주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인도 쪽으로 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설비 투자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수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내수, 잠재 성장률 등등등 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사실은 충격적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뭐랄까요,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마중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계 상황을 볼 때는 가계 부채 심각하고요. 또 내수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 경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계 위주로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상황이 안 되죠. 그럼요.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주로 외국에 많이 했었고요. 생각보다 기업 부채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위주로 시장의 재편도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부득이하게 확대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한편 합리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부채를 냈기 때문에 그 부채를 통해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성장이 커지면 GDP가 커지거든요. 예, GDP가 커지면 부채가 는 것보다 GDP 분모가 그렇죠. 커지면 예. 결국 국가 부채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 확대 재정과 국가 부채를 통해서 더 큰 승수의 성장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주목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엔화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BOJ에서 25bp 올려서 30년의 최고 이제 환율이 되긴 했는데, 금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엔화 자금이 미국 네. 성장주에 또 많이 투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 성장주를 바라보는 논점, 시각 이런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국제적으로 이번에 엔캐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이 어쨌거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요. 만장일치로 25bp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일단 올라는 갔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뭐 많이들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소위 말하면 엔캐리 반대 포지션인 엔캐리 청산이 얼마나 일어날까, 또는 세계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이 얼마나 놀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환율이 안 떨어졌어요. 네.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시장이 환시장인데 환율이 안 떨어졌습니다. 네.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장보다 올라가면서 197엔을 돌파하면서 외려 금리 인상 전보다 더 환율이 안 좋아졌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고, 그래서 이번 인상은 준비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는 가속화하게 올릴 것이냐인데, 그렇죠. 네. BOJ의 여러 가지 선언문이라든지 추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많아봐야 한두 번이고 아직도 일본은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투로 시장을 달래는 멘트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즉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할 필요 없다. 단지 0.25 상승에 불과했다라고 딱 시장이 이번 성격을 분석하고 나니까 네. 청산은 고사하고 원래 있었던 포지션으로 빠르게 원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산 시장에 오히려 버블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자산 시장으로의 땔감이 유입됐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성장주 관련해서도 역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확인된 게 뭐냐? 달러는 당연히 달러죠. 세계 제일이 축통하니까. 근데 달러는 어쨌거나 금리가 있고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제외하고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돈 공장은 역시 일본이었다라는 거죠. 그 돈 공장이 어느 순간 우리 공장 문 닫을 거야, 또는 예. 우리 공장에서 이제 돈 빌리려면 높은 자금이 필요해라고 하는 순간 세계의 돈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현재까지 BOJ 발표 이후에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의 지금까지는 아직은 돈 공장이 계속 운영을 해 굴러간다. 굴러가라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적어도 저금리나 공짜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버블 내지는 유동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 시장, 코인 시장이라든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미국 내 성장주 시장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네. 투심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화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환율이 우리 환율도 떨어지는 동조화 내지는 프록시 현상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멀어진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일본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AI에 대규모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이런 소식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패권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일본이 AI 패권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이에요. 네. AI 국산 AI에 28조를 쏟아붓는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민관 합동 투자 규모인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AI 기반 모델을 AI 이제 일본의 자국 AI 이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부 돈이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9조 4천억 정도가 투여될 예정이고요. 민간 자본이 한 18조 8천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민간 자원 관련해서는 총 조달 어떤 총괄 책임을 맡는 것처럼 보이고요. 해당 회사는 약 한 100여 명 정도의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이제 발표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링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AI 산업 발전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요. AI 권역을 보면 미국이 한 권역, 중국이 한 권역, 유럽 한 권역입니다. 나머지 아시아는 중국과는 협력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아시아 전체를 한 권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AI 거점, AI 수도를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게 국가 모델이에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빨리 지금 성장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국가 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혹시 일본이 아시아의 거점을 노린다면 우리와의 중장기적으로의 경쟁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뭐랄까요 좀 글로벌리한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연말 전략 또 이렇게 봐드리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플러스고요. 2데일리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요. 고려아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려아연이 그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그 헤네시주에 이제 재련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 밝히면서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어요? 저희 고려아연이랑 MBK 파트너스 영포 이렇게 경유권 분쟁할 때 거의 매주 이 이슈를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고려아연 얘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 지난주 월요일에 고려아연이 의사의 결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게 미국의 통합 비철금속 재련소를 세우기로 했다라는 거였고 그 비철금속 재련소라는 거는 이제 아연, 구리 뭐 이런 비철금속은 물론이고 뭐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기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게르마늄 그리고 갈륨 이런 이제 전력 건물까지 다 종합적으로 재련하는 시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아연이 11일에 미국의 이제 크로스블 메탈스라는 이제 그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크로스블은 영어로 이제 쇳물을 녹이거나 하는 도가니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블이라는 이 이름으로 크로스블 메탈스 나중에 이제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스까지 같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상 투자액은 자본금과 차입금 다 포함해서 총 74억 3,200만 달러예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1조 원 되는 굉장히 큰 돈인 거죠.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정책 자금 그리고 투자자 대출 이런 걸로 한 46억 9,800만 달러 정도 조달하는 걸로 나오고요.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최대 한 2억 1,000만 달러 정도 받고 이제 고려아연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게 5억 8,500만 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 재련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건설을 해서 사업 가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공시한 기본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출자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막 크로스블 메탈즈, 크로스블 조인트 벤처 여러 가지 회사가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측과 함께 현재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현지 사업회사에 공동 출자를 하고 그 공동 출자한 회사가 차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고려아연 건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조인트 벤처인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를 설립해요. 이거는 크리스토퍼 메탈스라는 별개의 이제 회사인 건데 여기에 미국 정부하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12억 5천만 달러를 빌리고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6억 9천만 달러를 출자를 해서 그러니까 차입 사이드와 이제 그 자본 사이드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이 이제 조인트 벤처스의 지분을 90%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총 19억 4천만 달러가 생기잖아요. 이 돈으로 이제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는 고려 아연이 하는 제3자 유상 배정 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 아연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데 그 제3자가 이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는 고려 아연이 주당 129만 원에 이제 발행하는 신주를 받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규모가 한화로 하면 총 2조 8,500억 원 정도인 건데 사실 오늘 주가가 한 136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주당 발행 가격이 129만 원이고 그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 고려 아연이 그러면 이제 제3자 유상 배정 증자,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서 이제 조달한 자금은 미국 현지에서 재련소 사업을 하는 크로스오버 메탈스에 출자를 해서 지분 100%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스가 고려 아연에 이제 자금을 대고 고려 아연은 그 자금을 크리스 메탈즈에 출자를 하고 크리스 메탈즈가 바로 이제 재련소를 건설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를 이제 만든 거죠. 이런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지고 일단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고려아연의 그 발행 주식이 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주주들의 가치가 좀 희석될 것 같아요. 이 그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예. 건데 미국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고려 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에 참여를 해서 신주를 받으면 고려 아연의 지분 9.99%를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과 MBK의 지분율이 45.85%거든요. 최윤모 회장 측의 지분은 31.18%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하기에 지금은 최윤모 회장 측이 이제 절대적으로 좀 지분율이 낮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신주 발행을 하고 나면 영풍과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하고 나면 전체 이제 모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전반적으로 다 낮아지잖아요. 네. 영풍과 MBK 측의 지분율은 41%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 최 회장 측의 지분은 한 29%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9.99%는 아무래도 최 회장 측의 지분을 분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지분 합하면 38.46%가 되니까 원래 이 구조가 없었을 때는 지분율 격차가 영풍 MBK 그리고 최 회장 측이 한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예. 이 14%포인트 정도를 가지고는 경유권 싸움을 하기에는 좀 벅찼는데 이런 구조를 짜고 이제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격차가 2.5%포인트 정도로 좁혀져요.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짠 이유가 결국은 경영권 싸움 중에 최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MBK와 영풍 측이 이제 연합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한 네.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풍과 MBK가 뭐 밝힌 입장을 해요. 미국 재련소 건설하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나 고려아연이 미국 조인트 벤처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경영권 방어인 게 너무 명확하다. 왜 이 시점에 왜 이런 구조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냐 대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신주 배정 자체가 상법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판례에서 보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다라는 게 이제 영풍과 MBK 쪽 주장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이거 막아달라라고 하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제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상법 제 418조를 보면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주의 신주 인수권 보호를 위해서 제3자 유상 배정은 제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풍과 MBK의 주장은 고려아연이 지금 진짜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을 하는 거라면 제3자 배정 하지 말고 주주 배정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그 결과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0월 26일이거든요. 예. 그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오늘 23일이잖아요.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휴일이고 그러면 23일 아니면 24일 날 나올 예.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고려연의 그 미국 재련소 건설을 조금 이제 지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가처분 신청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법원 판결에서 관건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목적이 어디에 박혀 있느냐,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 이게 이제 재판부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라고 볼 건가가 예. 이제 가장 큰 관건인 건데, 경영권 방어보다 사업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법원이 본다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한 판례들이 좀 있어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과거에도 보면 법원이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유증에는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사례처럼 사업 확장이라는 주된 목적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유증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고려연이 뭐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재편 전략 이런 거에 이제 고려연이 합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미 이제 동맹이 강화되고 사실 회토리라는 그 전략적 광물을 둘러싸고는 사실 우리나라도 걱정이 많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고려안의 이번 딜이 굉장히 이제 명분도 있고 한미 외교 동맹이라는 점에서도 약간 우위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좀 높았었는데, 뭐 사실 만일 이 딜이 깨지면 뭐 외교나 안보 면에서도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겠냐, 재판부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지 않겠냐는 식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일단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조금 밝혀졌는데 논란이 조금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 계획이 공시됐을 때 분위기는 그래 한미 동맹을 하는구나, 그래 고려 아연과는 그럴만하지. 사실 고려아연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예.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미국이랑 손잡는다고 하면 그건 밀어줘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시된 내용 위에 세부 계약 내용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는 조금 이제 이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고려연이 미국 정부 측에 이 재련소,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메탈즈 지분을 최대 34.5%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이제 밝혀졌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밝혀진 걸로는 고려연이 크로스오버 메탈즈 지분 100%를 보유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재련소가 이제 미국 전쟁부를 상대로 신주 인수권을 주당 1센트에 발행할 수 있다, 발행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이면 계약 같은 건데, 그런 계약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전쟁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부인 건데, 미국 전쟁부는 이 가격으로 최대 그 재련소의 지분 14.5%를 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에요. 주당 1센트에. 재련소 기업 가치가 만약에 $150에 달하면 추가로 2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추가로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14.5%와 20%를 더하면 34.5%니까 이 지분은 뭐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재련소가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 측에 매년 $1억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오버 조인트 벤처가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노력해주는 대가로 주는 거다. 이거는 뭐 좀 관행적으로 주는 거다라는 게 고려연 측의 설명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1억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매년 준다고? 이거 너무 이제 우리 쪽이 불리한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서 미국 정부가 고려 아연 이사회에 진입할 권리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후년에 이사 1명씩 해서 총 2명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얻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품과 MBK는 안 그래도 지분은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영품과 MBK 쪽 측의 이사는 2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내년 추정 때 그러니까 시킬 의사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금 미국 정부가 내년, 후년,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추천하는 이사는 아무래도 이제 최은범 회장 쪽에 좀 우호적인 이사일 텐데, 이런 권리를 줬다고? 이거는 너무 이제 불리한 계약인데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고 나니까 이 딜이 이제 성사된 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그 옛날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미국의 큰 승리다라고 밝혔던 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고려연이 미국 정부를 백기사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건 어쨌든 고려연 주주들이나 이제 자본시장에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계약 정보인 건데, 이거를 숨겼다는 거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고려연이 또 납입을 좀 서두르면서 배당을 또 굉장히 미국 정부에 많이 지급을 해야 네. 된다라는 점도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실제 착공하려면 아마 후년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아직 이제 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올해 말로 대금 납입일을 잡았거든요. 12월 26일이 대금 납입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올해 결산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니까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는 며칠 만에 주주 명부에 이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말 되면 다 배당 받겠다고 이제 그 배당 그 마지막 배당 기일 전까지 이제 주식을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도 주주 명부에 이름 올리고 주당 2만 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주가 약 221만 주가 발행이 되니까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가 받는 배당금이 대략 한 442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렇게 납입일을 이렇게 잡으면서 막대한 현금을 배당으로 주는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경영권 방어의 목적이 이제 너무 분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명부가 12월 30일 날 폐쇄가 되니까 그 전에 지분을 확보를 해야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 합작법에 그러니까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의 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1월 1일 이후에 사면 3월 주총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못 하는데 그 전에 사야 가능한 거니까 결국은 그래. 그러면 주총에서 이제 최은범 회장 측이 이 주총에서의 경유권 분쟁 이런 거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이렇게 일정을 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우려가 있는 계약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미국과 우리나라 그 국익이 상충될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좀 많다고 그렇죠. 평가가 되잖아요. 이게 워낙에 네. 이제 첨단 기술인 거고 워낙에 고려연이 갖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의 제련 예.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인데 최은범 회장 측 그리고 영풍과 MBK 측 간의 지분율을 고려를 할 때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의 지분 보유하게 되는 지분 이제 9.99%는 굉장히 큰 지분인 거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에 대한 고려연의 지분율은 9.9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의 그 이사 구성만 봐도 미국 정부 측이 5 그리고 고려연 측이 1 그리고 미국 측 전략적 투자자 그러니까 기업들 미국 측 기업들 3 이렇기 때문에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스의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연의 입김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좀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설립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고려연이 뭐 실질적인 경영권, 뭐 지배력 행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이렇게 충돌할 때 크로스버블 조인트 벤처에서 의사결정을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구조에서 보면 워낙에 히토리라는 굉장히 민감한 이 전략 광물을 가지고 이걸 재련하는 이제 재련소를 세우는 건데 이런 예민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이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이제 국익 차원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긴 했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예, 오늘도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고려연의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데일리 마켓인 권소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의도 포커스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예, 메리 뒤에 크리스마스입니다. 배경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네, 여기 그러네요. 지금 네. 마켓나우 뒤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아침에 조금 시장 무겁게 움직여서 마음이 좀 편치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코스닥도 하락폭을 거의 다 줄여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대표님 올해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특히 코스피가 이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이 상승세가 지속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듣고 싶으신 말씀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잖아요. 예.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그러니까 올해만큼 상승률을 내기는 어렵겠죠. 워낙 올해 뭐 우리나라 지금 70%가 넘게 예. 상승했으니까 예.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좀 욕심일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내년도 여전히 이제 좋은 시장을 기대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예.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전 세계 주요 이제 국가들의 대표 지수들 갖고 올해 상승률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제일 밑에 짙은 파란색이 뭐냐면 이익이 증가해서 올라간 부분.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멀티플이 올라간다고 표현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소위 평가, 그러니까 소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우리 PER이 뭐 10배에서 12배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그 PER이 올라간 부분, 그게 옅은 파란색. 그 위가 이제 배당을 얻는 거고 맨 밑에 회색은 뭐냐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을 전 세계를 비교할 때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통화가 강세면 그걸 달러로 바꿀 때 돈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이 더 더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맨 왼쪽 편에는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올해 비교적 15% 적지 않게 상승을 했지만 S&P 500 미국이 꼴찌입니다. 거의 네. 이제 뭐 확실히 주요국 중에 스페인과 한국이 어깨를 나르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차트가 특이하죠. 회색이 안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회색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연초 대비 한 7월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한 7% 강세 보이다가 지금 그것을 거의 다 토해내고 지금은 그냥 올 초 정도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외환당국에 개입하면서 조금 빠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걸 빼고라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 보시면 짙은 파란색의 막대의 높이가 제일 높죠. 네. 확실히 일단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서 돈 잘 벌어서 일단 올랐다.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해줬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그러니까 멀티플이 좀 올라간 것. 그 두 가지 그 배당은 사실 우리나라 높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합쳐서 거의 우리가 1등권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인은 사실 거기에 이제 유로화로 이제 스페인은 이제 그 유로화로 다 거래를 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달러 대비 10% 이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제 소위 로컬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맨 왼쪽에 스페인, 한국이 있고 맨 우측에 일본, 미국이 있는데 요들의 이제 소위 공통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지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평가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과 한국의 시장 PER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10배에서 12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얼마입니까? 22배, 23배. 그러니까 여전히 스페인, 한국은 미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되고요.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들이 12배 정도, 그다음에 영국까지, 그다음에 스위스, 중국, 일본 정도가 한 14배 정도 거래가 됩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익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나라들, 그것도 거기에 이제 유로화 특수를 본 이런 데들이 상위권에 많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년도로 갔을 때도 이러한 상황, 저평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유는 금리가 우상향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금리가 4%대 이상이 될 때는 미국에서도 통상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거두는데 정확히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건 나라 자체가 미국 대비 사실 가치주 나라들인 거죠. PER이 낮은 걸 보통 가치주라고 PER이 높은 걸 성장주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시장 자체가 가치주인 국가들이 올해 좋은 성과를 거뒀고 성장주 컨셉의 미국은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못 보였다. 멀티플이 못 올라갔다. 이거는 장기 금리가 높아진 영우이고 내년도도 쉽게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의 그러한 소위 그 위닝 팩터라고 하죠. 이 성공 요인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올해 높이만큼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여전히 훈풍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제 여전히 시장은 조금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상승 기준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한 종목들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15% 정도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 좀 종목들 많이 쏠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 반도체 AI 쪽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로봇 이쪽만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쏠림 현상 나타나는 이유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우리나라는 상반기는 조방원, 네. 하반기는 반도체. 딱 그냥 머리 공식처럼 이제 네. 떠오르죠. 예. 근데 어쨌든 그들이 주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70% 이끌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뭐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5% 절반 정도 올랐는데 이 앞서 말한 이쪽 분야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수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는 잘 아셔야 될 것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 그러니까 강세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그러니까 소위 우리 아마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배우신 분 또 내지는 G 옛날에 잭 웰치 뭐 그 자서전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대 8의 법칙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든 그 소위 2명이서 나머지 8명을 다 먹여 살린다. 예. 예, 이게 항상. 근데 예. 거기서 그래서 그 8명의 일부를 솎아내면 또다시 또 일부가 다들은 또 또다시 2명이 나타나는 상위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도 거의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만이 사실은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2대 8의 법칙에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예. 어느 나라든 그건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도 가서는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저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상황에서의 그러한 또 저평가를 좋아하는 국면으로 갈 때 내년은 올해 드디어 상법 개정이 다 마무리된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된 것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PBR 고배당 이와 관련된 컨셉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지난 1년간 올해 동안 유럽의 은행이 미국의 테크주 상승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소위 그 가치주 컨셉의 그쵸. 그 밸류에이션도 예. 낮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워낙 상위권의 조방원과 반도체가 앞서서 전 세계에서 1등만큼 끌어올렸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스페인 이상만큼은 상승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그 흐름 자체는 유지될 수가 있어서 내년도는 상법 개정 수혜주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형주 장세라는 말씀. 코스피가 70% 대표님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고요.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끌어올리고 키 맞추기를 한다고 활성화 대책 이런 가이드도 내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 나오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이미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그 유사한 정책들이 한 4번 정도는 나왔다고 기억이 되는데 그간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조삼모사처럼 처음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용두삼이 예. 처음에 확 시작했다가 뒤가 좀 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정부 주도라는 것이 대체로 그러한 측면이 일부 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초기의 용이 엄청 크면은 우리도 기대해 볼 만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2017년도 제가 전에도 비슷한 아마 11월 초에 이제 이 차트를 아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11월 경에 있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건데 11월 초에 그 정책 마련이 예고가 됐고 이때 한번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12월 26일 날 내년도 그 소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일부로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예고가 됐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며칠 전인가요? 정부 업무 보고하면서 금융위에서 한국거래소 이런 등에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되면 새해 1월에 들어가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다 디테일하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3단계를 가지고 보통 이제 시장이 랠리를 펼치는데 당시에
코스닥이 그 당시 한 두어 달 사이에 지수가 33%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사실은 이게 의미가 꽤 크다고 보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또 유사한 게 고전에 파란색이 코스피잖아요. 네. 저게 2016, 17년도의 대표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습니다. 그곳의 끝 무렵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반도체 위주의 장세가 일단 멈추면서 소강 상태에 가면서 코스닥에 이제 불을 뿜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은 좀 뭐랄까요 AI발 반도체 랠리가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서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네. 다만 올해 또 반도체가 워낙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보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면 코스닥 쪽으로의 이제 저때와 유사한 그러한 자금 유입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꼭 지금 저 3단계 올랐듯이 지금도 방향성 또 마치 우리가 그 기시감이라고 하죠. 데자뷰처럼 저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는 상당히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금리나 덕분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러셀 2000이 최근 한 달간 대형주 S&P 500보다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이미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중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큰 흐름도 그와 연동될 수 있고 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본다면 내년도에는 코스닥 훈풍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코스닥의 그 지수 상승, 종목들의 상승, 중소형주의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 중소형주 이야기 나오니까 우주항공 단 좀 사이즈 작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잘 가던 우주항공주들 찬물이 확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또 이노스페이스가 그 발사체 폭발도 이야기 나와서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또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기도 하고 우주항공 섹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뭐랄까요. 진짜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제 기억에 아마 스페이스 X가 이번에 상장 예정돼 있는 게 1조 한 4천억 불 뭐 이 정도 되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스페이스 X의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PSR이라고 하죠. 현재 예상되는 내년도 매출의 800배. PER의 PSR의 800배로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이익은 아마 제 기억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소위 그러니까 발사체를 올려주는 소위 그러니까 택배 사업이죠. 택배 예, 위성을 제기도에다가 올려놔주는 택배 사업은 실제로 이익이 지금 스페이스 X의 1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이제 고밸류를 받는 거고 기대도 큰 건데요. 다만 이런 높은 PER을 자랑하는 회사들, 꿈을 먹는 회사들은 거꾸로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소위 이제 악재에 상당히 약할 수가 있고요. 아마도 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네.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네. 고점 대비 엄청난 또 변동성 보여줬던 거. 대표적으로 양자 컴퓨터나 사실은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이나 어찌 보면 정말로 한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작은 변화, 또 특히 장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에 이것을 나의 최대 많이 들고 가는 주력 테마, 주력 종목,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 멀미 나갖고 그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보통 이게 벤처 투자하듯이 벤처는 보통 아시겠지만 한 10개 100개 투자해서 그중에 한두 개 성공하는 걸로 큰 대박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쪽 분야는 투자를 하셔야 마음도 편하게 밤에 잠이 잘 오지 여기에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있다. 그거는 정말로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서 예. 그런 투자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이나 몸 건강에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주항공 섹터 한번 여쭤봤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는 하되 비중을 굉장히 줄이고 좀 안전하게 가져가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한번 챙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새해잖아요, 대표님. 새해 어떤 섹터 좀 유망하게 보세요? 예, 결국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논의했던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상위권에 포진했었던 나라들이 상승한 원인이 됐던 것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 장기 그 소위 성장주의 시대가 이제 거하고 이제는 가치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지금 짙은 파란색, 하늘색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은 유럽의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이제 상대성과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가치주가 좋은 거고 아래로 내려오면 성장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미국도 하늘색 똑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2003년도 보니까 지금 기간으로 보면 한 20년이 넘는 25년짜리 긴 차트죠. 보시면은 20년이 넘는 차트인데 통상적으로 10에서 15년 사이로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고 가치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끊어보시면 2002년부터 2007년도 안 보이는데 위로 올라갔다는 건 가치주가 좋았던 시기죠.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가 뭘로 갔냐? 다 경기 살리려고 제로금리 펼쳤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지난 14년간 쭉 왔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돈을 풀고 했는데 인플레가 급증하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차트로 짙은 파란색이 올라가면서 유럽은 다시 가치주 시대가 왔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3년간 오히려 성장주가 다시 좋았습니다. 따로 놀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네. 3년간 무슨 일이 있었죠? AI. 조세계에 미국이 유일하게 달랐던 건 AI가 엔비디아라는 AI가 붕 뜨면서 이제 따로 갈라졌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AI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내년에 또 장기 금리도 높고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저 PBR,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것이 마치 지금 유럽이 가치주가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우리나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주목해봐야 하는 섹터는 저 PBR 또 고배당주에 조금 비중을 두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의도 포커스였고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산타랠리가 왔다고 어제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LS증권 염수관 이사님 모시고 한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분위기가 어제랑 완전하게 다르네요. 어제는 산타랠리가 왔다고 좀 환호했던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산타랠리는 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까요? 근데 산타랠리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에 좀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 하면 이렇게 항상 좀 연말에 급등장 이걸 기대하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산타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올해 이미 10월에 산타가 왔었죠. 올해 그 6월부터 증시가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산타랠리가 뭐 올해는 내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좀 약간 미니 산타랠리 정도 약간 그런 흐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오늘은 일단 보시면 코스닥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코스피는 좀 좋은데 삼성전자가 신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전자나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오늘도 마이크론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은 어쨌든 이제 좀 산타가 와서 좀 좋은 분위기인데 코스닥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과세가 50억 이상이죠. 한 종목에. 근데 올해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걸 좀 팔려는 좀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팔고 대주주 요건을 해소한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이슈가 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좀 코스닥이 일부 급등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온 후에 다음 주에는 좀 그 매물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연초까지는 또 강할 것 같고 또 코스닥은 활성화 대책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좀 그런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좀 코스닥이 소외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어쨌든 연말까지 지금 주가 전반적인 흐름은 뭐 이게 급등보다는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좀 강세장 흐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산타랠리라고 보기에는 산타가 이미 10월에 왔고 미니 산타랠리 정도로 네.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거든요. 어제도 1,481원까지 돌파를 하는 상황 보였는데 이럴 때도 환율에 대한 전략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 환율이 지금 오늘도 뭐 1,483원이니까 좀 예. 부담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수출주한테는 유리하고 뭐 반도체한테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환율이 방향이 계속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원화가 저는 뭐 과도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워낙 지금 이제 달러 수급이 좀 좋죠. 그러니까 달러를 매수하려는 그런 투자 수요가 좀 워낙 많다 보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당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지금 이게 환율이 꺾이질 않습니다. 뭐 연기금을 이용하겠다. 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해외 주식 그 마케팅 좀 자제하라 뭐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런다고 환율이 뭐 잡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결국엔 수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개인 투자분들 또 국내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달러 수요가 들어오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데 결국 이 개인이나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영원할 수는 없고요. 어느 시점에서는 중간중간 그게 매도로 바뀌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흐름이 일부는 나올 수 있고 또 내년에 국내 지금 반도체 기업들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죠. 근데 네. 올해보다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더 증가할 거로 보는데 그만큼 수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더 커지면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다 세계 채권 지수에 내년 4월부터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월 9조 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율은 지금은 좀 부담은 되는 건 맞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선 좀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고환율이 계속해서 뭐 장기화되기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는 좀 반대로 이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고환율만 생각하고 고환율 쪽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런 좀 반전도 기대를 하면서 좀 환율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도 괜찮고 오히려 또 역으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까지 네. 고려를 하는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투자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네, 반도체는 뭐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마이크론이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 뒤늦게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 100조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8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사 지금 시가총액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지금 PER이 뭐 그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6배,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급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뭐 그 AI 버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도에 대한 수요 부분은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서버 쪽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면 내년 사이클은 올해보다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저는 둘 다 긍정적인데 근데 둘 중에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좀 그게 좀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메모리만 좋은 것 같다. 메모리를 보겠다. HBM.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좋겠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또 있거든요. 파운드리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올해 7월에 테슬라 AI 칩을 수주받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곁들여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기업이 지금 테슬라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 거기 들어간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삼성전자가 또 매력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게 좋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파운드리 쪽에 조금 더 내가 매력을 느낀다. 테슬라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선택하신 게 좋고 메모리만 좀 순수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그렇게 좀 이거는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까지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반도체주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싸다라는 평가 내려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워낙 또 그래도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본인의 또 판단에 따라서 어떤
투자처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AI가 조금은 마이크론 때문에 진정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내년에 반도체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반도체도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좀 부담되는 건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죠. 이제 워낙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이 지금 100% 올랐고 하이닉스가 200% 올랐거든요. 예. 이제 가격 부담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은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요. 이 기업 이익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아직은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비싸지 않다. 그래서 물론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셨겠지만 중간중간 한 번씩 흔들리거든요. 네, 그런 게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비중을 조금 많이 확대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일단 지금 최근에 계속 오르는 구간이니까 이제 뭐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만 좀 들고 가시면서 좀 마이너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 너무 좀 짧게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이클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뭐 삼성 하이닉스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조건만 맞다면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하이닉스는 내년에 좀 기대하는 게 ADR이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예탁 증설 상장하는 거죠. 그게 된다면 과거에 TSMC가 상장시켜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것처럼 하이닉스도 기업 가치가 당연히 이게 미국 시장의 이제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된다면 어쨌든 한번 이제 위가 열리는 도전을 한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ADR 이 이슈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내년에 대한 그림도 여전히 밝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부장 따는 지금 좀 어떻게 투자해보면 좋을까요? 소부장이 좀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예. 이유가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업황 막 투자를 하는데 예. 투자를 많이 안 합니다. 할 여력도 없고 거기다가 공장을 증설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투자는 하거든요. 평택 뭐 P5 공장도 이제 그 건설공사 내년부터 들어갈 거고 용인 지금 하이닉스의 최대 그 공장도 27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이제 투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시간이 조금 지연된 건 분명히 맞지만 어쨌든 장비 투자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장비주들 특히 이제 전공정이라 그러죠. 보통 예.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웨이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칩을 형성시키는 그 어떻게 보면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 일단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재나 부품은 사실 메모리가 지금 이제 생산량을 막 급격히 늘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나 부품은 파운드리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삼성 파운드리는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갤럭시 여기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도 만들어야 되고요. 테슬라 칩, 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수주들이 꾸준히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선 이 굉장히 가동률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 관련된 소재나 부품 회사들이 좀 메모리보단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장비는 메모리 쪽을 보시고 예. 소재나 그 부품은 파운드리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에 반도체 주가 전망 한번 여쭤봤고요. 소부장 따들어도 지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이사님 이번 연도 거래일이 오늘 제외한다면 4거래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새해 전략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새해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야 뭐 기본이 될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스닥이 좀 흔들리거든요, 일부. 근데 코스닥은 역시 바이오. 근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왜 나왔냐면 그 정부가 일단은 코스피에 너무 이제 힘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받고 있고 그 코스닥을 좀 나스닥처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시총이 제일 큰 바이오가 받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랑 바이오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구로 따지면 그냥 투톱 공격수로 앞에 딱 놓고 예.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뒤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끌어줄 예. 그런 업종으로는 올해 좀 안 좋았지만 내년에 좋아질 거 대표적인 게 엔터. 엔터. 네, BTS도 돌아올 거고요. 예. 또 거기다 한알령 요즘에 그 드림 콘서트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고 또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올해 안 좋았잖아요. 예. 네, 내년에 피지컬 AI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뭐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안 좋았지만 내년에 좋아질 만한 게 저는 건설 업종. 건설. 예. 예. 왜냐하면 요즘에 지방 아파트 값이 조금씩 좀 들썩이고 있어요. 돈도 풀리고 공급은 내년에 줄어드니까 결국 공급 늘려야 되거든요. 착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건설도 좀 하나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뭐 이렇게 뭐 등락을 좀 거듭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내년에 하나의 테마로 본다면 가장 핵심 테마는 여전히 좀 로봇 같아요. 오, 예, 그러니까 오케이. 물론 좀 주가 부담은 좀 있지만 아직 못 오른 로봇주들도 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래서 테마 쪽으로 본다면 로봇이 내년에도 좀 좋은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업종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와 바이오는 일단 투톱으로 보는 거고 이후에 뭐 엔터나 증권, 뭐 원전, 건설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오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거든요. 뭐 종목군 좀 주신다면요? 근데 바이오가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우리나라 이제 보면 기술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예. 그 기업들이 근데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뒤늦게 뭐 쫓아가는 건 좀 쉽지 않지만 근데 지금 좀 빠지잖아요. 최근에 일단 아까 대주주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연말에 약간 수급 이슈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물론 좋긴 한데 우리가 사실 이제 코스닥에도 바이오가 있지만 코스피에도 제약 바이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대형 제약사주들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여행 같은 기업들 예.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유한여행은 폐암 치료제, 되게 큰 시장에서 어쨌든 지금 성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코스닥의 플랫폼 기술 일부랑 코스피에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대형 제약사도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큰 호재가 하나 나왔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에 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중국을 규제하는 법이니까 뭐 삼성바이오나 에스티판 같은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 특히 어제 삼성바이오가 공시를 내가지고 이제 미국에 설비 인수한다. 예. 이 공시가 떴어요.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거죠, 실제.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 위탁 생산 CDMO도 여전히 내년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섹터 꼽아주셨는데 그 안에서 좀 그동안 비교적 못 오른 사이즈가 큰 대형 제약사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LS증권 염수관 이사님과 한번 전략 나눠봤고요.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달만 뭐 6조 원을 수주했다, 폭풍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실적 이런 부분에서 따져볼 것이 있겠죠. 추가 상승 가능할지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풍 매출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 안에 가스 터빈도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뭐 일단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이제 원전 기업이고 또 원전에서도 이제 대형 원전 보통 1기가와트 이상을 대형 원전이라고 300메가와트 뭐 심지어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30메가와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스몰 그래서 SMR이라고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그런 원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먹거리가 이제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건, 그다음에 화력 발전소건, 그다음에 LNG 발전소건에 그 발전을 통해서 뭔가 증기를 데워서 데운 증기를 갖고 전기를 만드는 게 이제 그 터빈, 증기 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증기가 아닌 바로 이제 공기를 갖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 이제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터빈에도 세계적 강자다. 그래서 세계적 강자답게 최근에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터빈에 대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요한 어떤 먹거리이자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터빈이 없으면은 뭐랄까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에너빌리티 원전에만 많이 집중해 있지만은 원전에서 나온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갖고 증기를 데웁니다. 증기를 이렇게 물을 데우면은 우리가 냄비에서 가스레인지를 갖고 이제 냄비에다 물을 담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나온 그 전기 에너지가 물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꾸는데
거기 운동에이지에 물방울이 막 튀기면서 많은 것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 원전 발전입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에너지를 갖고 증기를 데운 다음에 증기를 갖고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린 것 갖고 그때서야지 이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증기 터빈은 두산 에너비티가 만드는데 여기 말고 또 지금 말씀드린 가스 터빈이 중요한데 왜 더 중요하냐? 증기 터빈은 그래도 기술적 난이도 낮습니다. 근데 그 가스 터빈은 기술적 난이도 높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스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이제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두산 에너비티인데 3군데가 사실은 이제 세계 시장의 90%를 갖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GE 버너바, 그다음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이 3군데가 사실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스터빈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면 도전을 했지만 이런 세계적인 3강의 이제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티가 세계 시장에 새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세계 3강의 그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시가 이제 10월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좀 화면에 보이시는 게 GE 버너바. GE 버너바라는 거는 GE라는 이름이 보시다시피 GE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다음에 지멘스, 독일에 있는 지멘스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쓰비시인데 이 3사의 YTD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YTD 보면은 다 100% 육박하는 미쓰비시면 한 80%지만 나머지 두 개는 100%를 넘는 이제 YTD를 보였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전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제 그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전을 갖다 짓는 방법이 있죠. 원전을 지어봐야 빨라 203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전기가 부족한데 어떡하냐? 그래서 당장 이제 내놓는 대안이 무엇이면 LNG를 갖고 LNG는 여기저기서 손쉽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LNG를 갖고 일단은 이제 그 열에너지를 열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열에너지를 일으킨 열에너지를 이제 가스 터빈에 쏘면 가스 터빈이 돌아가면서 풍력 발전에 터빈이 돌아간다 보시면 됩니다.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다음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터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E 버너바, 지멘스, 미쓰비시 3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성장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기업과 기업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실 기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밝히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머스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 예. 생각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 사항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이지만 또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가스터빈인데 가스터빈과 관련된 중요한 거 이제 10월에 한번 나오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고 근데 공시를 보면은 경영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고객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 해당 회사가 이제 머스크라고 추정을 합니다. 머스크라고 추정을 하는데 머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고세 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생기업인 가스터빈 입장에서 신생기업인 두산 에너비티에 맡겼느냐? 기존에는 강자 입장에서는 머스크 보고 야 기다려 다른 데로 다 줄 섰어 왜 너 뭐라고 너는 왜 새치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사업가니까 당장 이제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한 터빈이 필요한데 기존의 3강은 야 물량이 밀려있다니까 왜 너는 왜 먼저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머스크가 생각하다가 누군가 얘기했겠죠. 두산 에너비티라고 한국 기업인데 신생 기업입니다. 그래? 신성 기업인데 언제 줄 수 있다? 당장 줄 수 있답니다. 그럼 걔네를 왜 제끼는 거야? 걔네 불러와 하는 것이 올해 10월이고 연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그 머스크를 비롯한 모든 테슬라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공시가 그렇습니다. 추가로 취재하고 들어가면 이게 일론 머스크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라고 얘기가 대부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의 여러 가지 또 기업가적인 어떤 그 도전적인 정신을 봤을 때 이 기업이 사실은 머스크가 발주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두산 에너비티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갖다 감수하면서 두산 에너비티에다가 가스터빈을 갖다가 2번 발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도전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밀고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머스크는 예. 당장 전기가 필요하고 예. 필요한 전기를 갖고 자기가 AI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두산 에너비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그 리스크라고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3사, 가스터빈 시장의 3사들은 한 번이 가스터빈을 납품을 하면 납품한 가스터빈을 갖고 약간의 유지보수, 물론 약간이라 하기에는 또 비용이 비싸긴 합니다.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니까 유지보수를 하면서 얼마나 쓰냐? 3년, 5년이 아니고 30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꿔 이게 뭐냐면 한 번 잘못 채택하면 30년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기업들도
그 3사에서 그 물량이 없다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머스크는 언제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러느니 사실 멈추지 말고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질이 또 언제 한번 드러났냐. 올해 한 7월인가 한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머스크가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발주랍니다. 텍사스에다 공장을 갖다 짓고 거기다가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이제 AI 칩을 갖다 맡겼다라는 게 공시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계속 안 좋다가 머스크의 어떤 발주를 말미암아서 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거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머스크가 왜 이게 기회냐? 당연히 머스크는 어디다 맡기고 싶어 하느냐? 이 파운드리의 그 대장주는 이제 대만의 TSMC죠. 대만의 TSMC에 줄 수 있는데 대만의 TSMC에 주려고 하면 머스크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플도 밀려있고 엔비디아도 밀려있는데 너한테 물량을 새로 주려면은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너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면 30%를 더 내놔.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비싼데 TSMC 그렇지 않아도 비싸거든요. 근데 거기도 30%더 얹어달라면 머스크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안으로 누굴 찾았냐? 삼성전자 파운드를 찾았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너무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지난 분기, 2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했던 게 사업부입니다. 근데 머스크가 거기다 맡겼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이죠. 머스크는 근데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지체하는 것도 안 좋다라는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맡겼어요. 동일하게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GE 버너바, 그다음에 지멘스, 미쯔비시 못 준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전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초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런 스펙을 쫙 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맡기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새롭게 가스터빈 시장에 발돋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다리느니 두산 에너빌리티 믿고 사실 전기 생산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어떤 사업과정 기절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10월에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그런 대규모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성, 우리나라 또 납기를 정확히 맞춘다라는 그런 신속하게 한다 이런 또 장점도 있잖아요. 그런 예.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증설할까요? 예.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가스터빈 시장이라는 게 좀 전에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스터빈의 블레이드라고 있는데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얼마짜리냐? 블레이드 하나하나가 1,000만 원입니다. 그 블레이드 손상이 가면 그 바꿔야 되는데 또 몇백만이 들어요. 그 정도로 고부가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선택한 지금 화면에 보이신 저 블레이드 하나가 사람의 머리를 가르는 블레이드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고부가치 사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머스크의 그 수요를 갖다 맞춘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가스터빈에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에 따라서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한 182억 달러 재작년 그다음에 187억 달러 올해를 넘어서 2030년 227억 달러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간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뭐냐? AI에서 촉발된 전기가 너무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부는 전기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난리고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이딴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말 새에 무슨 뉴스가 떴냐?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진국 미국에서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머스크가 이번에 안정적으로 성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원전 말고 가스터빈을 만들어라는 요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체코 원전의 납품 공시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가져다주는 모멘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체코 원전에 대한 그 수주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체코 원전에 벌써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원전에 그 납품을 했다는 거, 수주했다는 거야? 다른 원전인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원전 전체의 계율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체코 정부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맡긴 게 아닙니다. 직접적인 당사자 어디냐? 한수원이에요. 한수원과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한수원에서 체코 정부한테 야 우리가 너네 두커원이의 원전에다가 4, 5호기, 5, 6호기를 납품해 줄게. 그러면 1, 2, 3, 4기 어딨냐? 그건 이미 다른 나라가 했어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추가로 이제 전기가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제 원전을 추가로 발주를 하면서 어디다 계약을 했냐? 한수원과 한국수랑 원자력과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서 계약 체결이 끝나면 그다음에 한수원이 실제로 원전에 필요한 주기기
그 리액터라는 주기기를 누구에게 납품하느냐? 그건 이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납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납품 계약이 지난주에 나왔다. 그래서 원저로 터빈 등 여기서 터빈은 이제 당연히 원전이기 때문에 아까 오늘 처음 설명드린 가스 터빈이 아니고 증기 터빈 그것도 비싸죠. 증기 터빈의 핵심 장치를 갖다가 발주했다는 것이 지난주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체코에서 원전을 갖다가 이렇게 가동하게 되냐? 2038년.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당장 전기를 갖다가 생산하기에는 좀 시간 차가 있다. 이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에 대한 증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준비 중인가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SMR도 예.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인데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지난주에 증설 공시가 나왔는데 8천억 원을 들여서 SMR 전용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SMR은 사실은 이제 S가 스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1000메가, 1기가 넘으면 대형 원전. 그래서 체코는 이제 그 대형 원전 1기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300메가 정도는 이제 스몰 SMR이고 그보다 더 작은 이제 30메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별도로 짓고 있는데 왜? 세계 곳곳에 또 SMR 또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SMR 자체는 어떤 장점이 있냐? 냉각수가 필요한데 냉각수가 적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다 대형 원전인데 대형 원전 다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냉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냉각수 때문에 그런 것이 원전에서 나온 그 뭔가 핵 폐기물이 바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거에도 오해하지 마시면 되겠고 그래서 냉각수 때문에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데 SMR은 바다를 끼고 있잖아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작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용량이냐? 호수로도 충분해요. 호수나 강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의 강국이라 자부심을 갖다가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자체 봤을 때 왜 우리나라에 SMR이 없느냐? SMR 왜 짓지도 않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평택이나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엄청난 규모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인근에다가 SMR을 지으면 딱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SMR 지으면 한강에다가 냉각수 끌어오면 되는데 한강에 끌어온 게 어려우면 충남에다 끌어와서 거기서 서해 바다를 갖다가 끌어와서 냉각수 쓴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평택이나 용인에 보내면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수주 소식 그리고 증설 소식 이런 거 들으니까 다음번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그 안에 이제 가스 터빈 이런 주요 동력 이런 모멘텀도 챙겨봤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